설득의 심리학, 부제목,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원칙. 책의 초반을 읽으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며 읽기 시작했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선택했을 때 그 두께의 심리적 압박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심리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다. 지금은 이 책을 다 읽고 리뷰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책 리뷰는 책을 읽으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 꺼내보고 싶을 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듣고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설득의 심리학의 책 리뷰를 작성합니다. 제목 설득의 심리학, 부제목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원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 옴기니 황혜숙, 임상훈, 출판사 리더북스. 파트 1 설득의 무기. 누르면 작동한다. 널리 알려진 인간 행동 원칙 중 한 가지는 누군가에 부탁할 때 이유를 밝히면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이유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학생들에게 실례합니다. 제가 서류 5장이 있는데 복사를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몹시 바빠서요 라는 작은 호의를 청하는 실험에서 이런 사실을 입증했다. 이유를 덧붙인 이런 부탁은 거의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요청받은 사람들 중 94%가 순서를 양보한 것이다. 이 성공 확률을 신뢰합니다. 제가 서류를 5장이 있는데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유를 덧붙이지 않은 채 물어본 경우의 성공 확률과 비교해보자. 이 경우에는 60%만 승낙했다. 언뜻 보면 두 실험의 결정적 차이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몹시 바빠서요 라는 추가 정보의 유무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세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차이를 유발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의 첫 단어인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험에서 양보를 부탁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는 대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말한 후 전혀 새로운 내용 없이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언급하도록 했다. 실례합니다. 제가 서류 5장이 있는데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실험 결과를 거의 모든 사람인 약 93%가 복사기를 먼저 사용하게 해주었다. 상대방의 요청을 승낙할 만한 어떤 실제적인 이유나 새로운 정보가 없는데도 말이다. 양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랭어의 피험자들로부터 자동적인 승낙을 유발했다. 누르면 작동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터키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유한 여행객들이었기 때문에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 즉 고정관념을 구매 지침으로 삼았던 것이다. 상품의 품질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좋은 장신구를 구매하고 싶었던 여행객들은 가격 외에 마땅한 판단 기준이 없자 가격이 높게 책정된 터키석 장신구를 소장할 가치가 있는 좋은 제품으로 인식한 것이다. 가격이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유발 요인이었으므로 좋은 품질을 원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극적인 가격 인상이 극적인 판매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주짓수의 기술. 모임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변변찮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실제보다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로맨스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 매체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과장된 매력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현재 연애 상대의 성적 매력까지 줄어든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정신물리학 실험실에서 학생들에게 대조 원칙을 소개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지각대조 실험이 있다. 학생들이 차가운 물, 상온의 물, 뜨거운 물이 담긴 3개의 양동이 앞에 앉는다. 먼저 한 손은 차가운 물, 나머지 한 손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두 손을 모두 꺼내 동시에 상온의 물에 담근다. 학생들의 표정에 즉시 어리둥절하면서도 재미있다는 표정이 떠오른다. 두 손을 모두 상온의 물에 담그고 있는데도 차가운 물에 담갔던 손은 마치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느낌이, 뜨거운 물에 담갔던 손은 마치 차가운 물에 담그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핵심은 똑같은 것, 즉 상온의 물도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조 원리에서 보여주는 작지만 효과적인 설득의 무기 역시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조 원칙의 장점은 이 원리가 상대를 쉽게 움직이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에게 쉽게 간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조 원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작한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게 하면서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의류 소매상인들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 남자가 고급 남성복 매장에 들러 스웨터 하나와 3피스 양복 한 벌을 찾는다고 해보자.
판매사원인 당신이 가장 높은 매상을 올리고 싶다면 어떤 제품부터 권하겠는가? 의류 매장에서는 가장 비싼 제품부터 권하라고 직원들에게 가르친다. 이는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손님이 값비싼 양복을 구매했다면 스웨터에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판매 전문가들은 의류 매장 직원들은 대조 원칙을 고려해 행동한다. 비싼 값을 치르고 고급 양복을 구입한 후라면 아무리 비싼 스웨터를 내놓아도 양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 새 양복과 어울리는 셔츠나 구두, 허리띠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손님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이처럼 일반 상식의 관점과는 반대로 대조 원칙을 효과를 나타내는 증거는 많다. 저가의 제품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고가의 제품을 제시하면 고가의 제품이 더욱 비싸게 느껴진다. 이것은 판매사원에게 결코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없다. 나는 부동산 회사에 위장 취업해 설득의 기술을 조사하다가 대조 원칙을 활용한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새로운 고객들에게 매물을 보여줄 때 반드시 형편없는 매물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런 형편없는 매물들을 일종의 밑밥이라고 불렀다. 회사의 매물 목록에는 거의 쓰러져 가다시피 하는 낡은 주택이 항상 한두 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집들은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진짜 판매할 집들과 대조 효과를 만들기 위해 보여줄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이었다. 형편없는 집을 먼저 보여준 다음 판매하고 싶은 괜찮은 집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흉물스런 집을 한두 채 보고 나면 평범한 집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게 마련이지. 자동차 판매상들도 대조 원칙을 사용한다. 그들은 자동차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저런 옵션 설치를 권하지 않는다. 수만 달러짜리 거래를 마무리 짓고 나면 음향기기 업그레이드 같은 사소한 옵션을 위해 수백 달러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비교적 하찮게 느껴진다. 판매상들이 연달아 권유하는 차 유리 선팅이나 타이어 업그레이드, 각종 액세서리 장착 등을 위한 추가 비용도 마찬가지다. 비결은 각종 옵션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제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적은 비용을 이미 결정된 자동차 본체 가격과 비교해 더욱 하찮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다. 파트 2 상호성 원칙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 상호성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로 갚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받으면 우리도 상대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해야 하며 누군가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면 우리도 파티를 열어 상대를 초대해야 한다. 카드와 생일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를 파티에 초대하는 것이 이 원칙의 힘을 보여주는 대단치 않은 증거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힘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커다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자선기금 모금 단체가 출근을 하고 있는 투자 전문 은행가 몇 명에게 찾아가 상당한 금액의 기부금을 요청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1000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부금을 요청하기 전에 작은 사탕 한 봉지를 선물로 주자 기부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원칙은 국가의 행위로까지 확장된다. 1215년 제정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전쟁 시 적국의 상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땅에서 안전해야 한다. 상호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받은 호의 선물 초대 선의의 행동 등을 미래에 갚아야 한다. 이런 부채의식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감사합니다. 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며 이런 현상은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도 마찬가지다. 상호성의 작동 방식. 분명한 사실은 인간 사회는 상호성 원칙을 통해 상당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성 원칙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상호성 원칙을 지키도록 교육받았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 제재와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받기만 하고 내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인간, 무임승차자 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상호성의 압도적인 위력.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서 나는 세 번째 통로 쪽 좌석을 배정받았다. 나는 통로 쪽 좌석을 좋아하지만 창가 쪽 좌석을 배정받아 5시간 내내 갇힌 듯 앉아 있어야 한다며 힘들어하던 사람과 기꺼이 자리를 바꿔주었다. 그는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평생 배워왔던 것처럼 호의를 베풀며 사소한 일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당신이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한 가지 충고를 한다면 호의를 베풀고 그로 인해 감사를 받을 때는 너무나 흔한 말로 호의를 별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상호성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단한 일도 아닌걸요. 괴념치 마세요. 그 대신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신도 제게 똑같이 해주었을 거예요와 같은 말로 보답에 대한 의무감을 남겨놓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게 받는 보답이 상당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작은 선물을 이용해서 평소라면 어림도 없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어느 연구에서는 보험 관련 설문지에 $5짜리 수표를 선물로 동봉해 보낼 경우 설문 응답 후 보답으로 $50를 지급하는 경우보다 2배나 높은 효과를 얻었다. 식당 종업원들 역시 손님들에게 영수증과 함께 사탕이나 껌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레스토랑에서도 고객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이 규칙은 유효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먼저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절반의 매장에서는 성인 고객과 같이 온 아이들에게 매장을 떠날 때 풍선을 주었고, 나머지 절반의 매장에서는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올 때 풍선을 주었다. 그 결과 풍선을 먼저 주었을 때 부모들이 매장에서 구입하는 금액이 25% 더 증가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이 마실 것 같지 않은 커피 주문도 20% 증가했다. 왜 그럴까? 내 아이에게 주는 선물은 나에게 주는 선물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원들도 뭔가 선물을 받은 고객들이 평소라면 거절했을 제품과 서비스를 기꺼이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짜 샘플은 없다. 상호성 원칙은 판촉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먼저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만 살펴보자. 공짜 샘플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중 하나다. 공짜 샘플 판촉은 대부분 잠재 고객에게 관련 제품의 일부를 미리 제공해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중에게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공짜 샘플의 진짜 매력은 이 역시 일종의 선물이다 보니 상호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공짜 샘플로 판촉을 하는 업체들은 마치 주짓수 고수들처럼 제품 홍보에만 목적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공짜 선물이 주는 자연스러운 부채의식을 심는다. 공짜 샘플이 가장 흔한 곳은 슈퍼마켓으로 판매사원들은 고객에게 이런저런 제품을 조금씩 나눠주며 시식을 권한다. 활짝 웃고 있는 판매사원한테 음식을 받아 먹고는 이쑤시개와 빈 컵만 돌려주고 매몰차게 돌아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제품을 구매한다. 거대 소매기업 코스트코의 판매 수치에 따르면 맥주, 치즈, 냉동 피자, 립스틱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무료 샘플을 제공할 때 판매가 급증한다. 모두 무료 샘플을 받은 쇼핑객들 덕분이다. 인디애나주의 어느 슈퍼마켓 주인은 치즈를 덩어리째 밖에 내놓고 고객들에게 공짜 샘플을 마음대로 잘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몇 시간 만에 1000파운드짜리 치즈를 전부 팔아치웠다고 한다. 고객 맞춤화를 통한 개인화. 상호성 원칙의 힘은 워낙 강력하지만 이 힘을 더욱 강화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받는 사람의 필요나 선호에 딱 들어맞는 선물을 하는 것이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내 친구는 컨설팅 비용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면서 고객 맞춤형 선물을 함께 보내 돈을 빨리 받아낸 경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고객에게 청구서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품질이 좋은 문구류, 작은 초콜릿, 스타벅스 카드 같은 소소한 선물이었다. 그러자 수수료 지급이 미뤄지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좀 더 최근에는 지역 미술관에서 그 고객이 수집하고 있는 분야의 현대 미술품을 찍은 엽서를 구매해서 보냈다. 그러자 청구서는 보내는 즉시 결제되었다고 한다. 고객이 선호하는 물건을 선물하는 것 외에도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함으로써 선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고객 맞춤형 선물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매장에 들어온 일부 고객에게는 반갑게 인사만을 건넨 반면 다른 고객에게는 인사와 함께 멋진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다. 열쇠고리를 받은 고객은 열쇠고리를 받지 못한 고객보다 12% 더 많은 음식을 주문했다. 또 다른 고객들에게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작은 컵의 요구르트를 제공한 것이다. 요구르트와 열쇠고리의 소매가는 같았지만 요구르트를 받은 사람들은 24% 더 많은 음식을 주문했다. 왜 그랬을까? 패스트푸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에 맞는 선물을 하는 것이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원치 않는 호의도 갚아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상호성 원칙에 따르면 아무리 이상하고 불쾌하고 달갑지 않은 사람이라도 호의를 먼저 베풀 경우 상대의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호성 원칙에는 그 막강한 위력 외에도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원치 않는 호의를 받았을 때도 부채의식이 촉발된다는 점이다. 상호성 원칙은 상대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해서 요청한 것을 제공받았을 때에만 부채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 상위군인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단순한 기부금 요청 편지에 대한 응답률은 18%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편지와 함께 상대가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을 동봉해 보내자 성공 확률이 거의 2배나 치솟아 35%에 달했다. 물론 자신이 부탁한 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엔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하게 들 것이다. 그렇지만 먼저 요청했을 경우에만 부채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상호성 원칙은 불공평한 교환을 일으킨다. 어떻게 처음 받은 작은 호의 하나가 훨씬 더 큰 보답으로 이어진 것일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부채의식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빚진 느낌을 싫어한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 한다. 이런 기분의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약 우리가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 불편한 느낌이 들게끔 조건화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호의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호혜적 관계가 붕괴되면서 상대방이 다시는 먼저 호의를 베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불안한 느낌이 들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불편한 부채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큰 호의를 베푸는 일까지 기꺼이 승낙한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기만 하고 보답은 하지 않는 등 상호성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성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반감을 사게 된다. 남을 등쳐 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고약한 딱지는 피해야 하고 그런 불쾌한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불평등한 교환을 받아들인다. 상호 양보.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11살이나 12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가왔다. 아이는 자기소개를 하더니 다가오는 토요일에 열릴 예정인 연례 보이스카우트 서커스 행사의 입장권을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짜리 티켓을 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토요일 저녁을 보이스카우트 꼬마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는 바로 거절했다. 그러자 꼬마가 물었다. 티켓을 사주실 수 없다면 초콜릿바 몇 개만 사주시겠어요? 하나에 $1밖에 안 해요. 그렇게 초콜릿바를 2개 사주고 나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같은 행동으로 보답받을 자격이 생긴다. 앞에서 봤듯이 다른 사람의 호의에 우리도 호의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양보에 우리도 양보로 보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한 발 물러나 누르면 작동하는 반응으로 나 역시 한 발 물러났다. 물론 상대방의 양보에 양보로 보답하려는 경향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적용될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설득의 무기 중 그렇게까지 강력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나와 소년의 거래 과정에서 이 방식은 나로 하여금 좋아하지도 않고 값도 비싼 초콜릿바를 엉겁결에 구매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력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소년의 양보에 양보로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경향이 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집단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원들은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부터 내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협동 과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수용 불가능한 첫 번째 요구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협을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호 양보가 바로 그런 과정이다. 상호성 원칙은 2가지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의 상호 양보를 이끌어낸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당히 분명하다. 먼저 양보를 받은 사람한테 그에 상응하는 양보로 보답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양보를 받은 사람은 양보로 보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사람들은 부담 없이 먼저 양보를 함으로써 사회에 유익한 교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양보에 양보로 보답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가 없다면 과연 누가 먼저 희생하려 들겠는가? 그랬다가는 자신만 뭔가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될 텐데 말이다. 상호성 원칙이 작용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상대를 위해 먼저 희생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그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거절 후 양보 전략. 상호성 원칙은 타협 과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이 간단한 전략을 거절 후 양보 전략이라고 하며 흔히 문전박대 전략이라고도 한다. 당신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승낙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틀림없이 거절할 만한 무리한 부탁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면 그제야 원래 염두에 뒀던 작은 부탁을 한다. 부탁의 순서만 제대로 설정한다면 나는 당시에 2번째 내놓은 작은 부탁을 나에 대한 양보로 인식하고 나도 그에 걸맞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결국 당신의 2번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부탁을 먼저 하고 작은 부탁을 나중에 하는 것이 계획적이었든 아니든 결과는 같았다.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효과가 있으므로 당연히 이 전략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처음 제시하는 요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극단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 처음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래에 성실하게 임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매우 비현실적인 요구를 먼저 제시한 다음 한 발 물러서는 행동은 진짜 양보처럼 보이지 않으며 보답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협상가는 첫 번째 요구를 적당히 과장해 제시한 후 상대와 작은 양보와 대안을 주고받다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래 원하던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미스터리. 대조 원칙이란 값비싼 양복을 구매하긴 전이 아니라 후에 스웨터를 구매할 경우 돈을 더 많이 쓰는 현상을 설명하는 원칙이다. 고가의 제품을 먼저 접했기에 저가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큰 부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작은 부탁을 하면 대조 원칙에 따라 작은 부탁이 큰 부탁에 비해 더 작게 느껴진다. 상호성 원칙과 인지적 대조 원칙이 거절 후 양보 전략을 통해 결합하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 시대 최악의 정치 공작 중 하나로 리처드 닉스 미국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상호성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방어 전략. 상호성 원칙을 이용한 상대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다. 먼저 호의를 베풀거나 양보를 하고 나면 설득의 전쟁터에서 이미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우리는 상대의 부탁을 수락해 상호성 원칙에 굴복하든가 아니면 부탁을 거절한 뒤에는 상호성 원칙을 어겼을 때 뒤따르는 불공평하다는 또는 무책임하다는 자책에 시달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호의와 양보를 모조리 거부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전략이 아니다.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상대의 실체를 파악하라. 키포인트. 상호성 원칙은 누군가의 부탁에 대해 승낙 여부를 결정할 때 자주 영향을 미친다. 설득의 달인들이 선호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먼저 호의를 제공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전략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호성 원칙의 세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째, 상호성 원칙은 그 힘이 매우 강력해서 어떤 부탁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까지 압도해버린다. 둘째, 상호성 원칙은 자신이 원치 않는 호의에도 적용되기에 신세지고 싶은 대상을 선택할 수 없으며 결국 선택권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셋째, 상호성 원칙은 불평등한 교환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부채의식에 따른 불편한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간혹 자신이 받은 호의보다 훨씬 더 큰 호의를 요구하는 부탁도 승낙한다. 상호성 원칙의 기본 원리를 살짝 변형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상대의 승낙을 유도할 수 있다. 호의를 베풀어 상대의 보답을 유도하는 대신 먼저 양보를 함으로써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거절 후 양보 전략 또는 문전박대 전략이라고도 하는 이 설득 기술은 상대가 양보를 하면 나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용한다. 처음엔 거절당할 것이 뻔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서 한 발 물러나 작은 요구를 하면 마치 양보처럼 보여 상대의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하면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가 합의사항을 실천할 확률, 미래에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승낙할 확률까지 높인다고 한다. 상호성 원칙이 위력을 이용해 승낙을 얻어내려는 사람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은 상대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 호의나 양보를 선의로 받아들이되 나중에 음흉한 속셈이 드러날 경우 호의나 양보를 술책으로 재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단 그런 식으로 재정의하고 나면 상대에게 호의나 양보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트 3. 호감 원칙. 우호적인 도둑. 이익을 위한 호감. 이런 판매 방식이 성공을 거두려면 영업사원이 신규 고객을 방문할 때 추천해준 친구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것이 핵심이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온 영업사원은 문전박대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을 추천해준 친구를 문전박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싶다면 친구가 되어라. 지라드는 자동차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다. 하루 평균 5대가 넘는 자동차를 팔아치우며 12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 자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이름을 올렸으니 말이다. 이런 눈부신 성공에 비해 그가 사용하는 전략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라드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은 단 2가지였다. 바로 합리적인 가격과 왠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호감 가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다. 그 2가지면 충분합니다. 지라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마음에 드는 영업사원과 합리적인 가격 2가지만 있으면 거래는 성사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 신체적 매력.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대의 신체적 매력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외모가 훌륭하다면 다른 모든 것이 훌륭하다는 식의 무의식적 판단은 종종 염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 채용 과정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모의 면접 실험에서 외모가 단정한 구직자가 학력이나 경력 등 능력이 뛰어난 구직자보다 채용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매력적인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확률도 더 높고 청중의 의견을 바꾸는데도 더 높은 설득력을 발휘했으며 더 자주 도움을 받았고 성격이 더 좋고 지적 능력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유사성. 외모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외모가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설득의 달인들과 연구자들은 외모 외에도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사성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의견, 성격, 배경, 라이프 스타일 등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9개월 된 아이에서부터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사실이다. 복장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복장이 비슷한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한 연구는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보여주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는 학생과 멘토가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가이다. 한 연구에서 9학년 학생들은 교사와 자신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마찬가지로 협상에 임한 사람들은 상대방과 유사성을 발견하는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조금이나마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후보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놀랍지 않다고 말하는 스타일이나 문자 보내는 스타일의 유사성으로 인해 사랑에 빠지거나 심지어 인질 협상이 평화롭게 끝나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많은 프로그램은 고객의 자세마다 말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라고 충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고객의 말을 모방하도록 훈련받은 웨이터가 더 많은 팁을 받고 고객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모방하라고 배운 판매 직원이 더 많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며 상대방의 언어나 신체 움직임을 모방하라고 배운 협상가가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신체 언어를 모방해보라는 충고를 받은 여성들은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다른 사람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호감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은 전혀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칭찬.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한다는 정보는 그에 대한 호감과 자발적인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혹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나 미장원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고객은 후한 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취업 인터뷰 중 면접관을 칭찬하는 지원자는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영업사원 지라드가 고객들의 호감을 얻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매달 1만 3천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새겨넣은 축하카드를 보낸 것이다. 축하카드의 종류는 매달 달랐지만 새겨넣은 메시지는 언제나 고객님, 사랑합니다 였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마지막에 제 이름만 적어 넣는 거죠. 그저 고객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지라드는 인간 본성의 중요한 면을 이해했다. 인간이란 바로 아부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시한 실험은 우리가 칭찬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보여준다. 피험자한테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는 사람이 피험자들한테 3가지 종류를 말했다. 첫 번째 피험자 집단에게는 긍정적인 말만, 두 번째 집단에게는 부정적인 말만, 그리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섞어서 했다. 이 실험에서 3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첫째, 피험자들은 긍정적인 말만 해준 사람을 제일 좋아했다. 둘째, 긍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 아부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피험자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셋째, 긍정이나 부정의 말과 달리 칭찬만 하는 경우에는 칭찬의 내용이 꼭 사실일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일단 아부꾼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아부꾼을 좋아했다. 사람들은 칭찬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호감을 얻으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칭찬에도 쉽게 넘어간다.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격려하며 칭찬해 주어라.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이나 회의가 끝난 다음 사장 비서에게 다음과 같이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샌디의 생각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칭찬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장은 당신의 칭찬을 믿고 더욱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 준비를 꼼꼼히 해오는 동료라든지 당신의 아이디어에 유용한 피드백을 주려고 애쓰는 친구와 같이 주변에 일상적으로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칭찬해 주어라. 특성을 칭찬한다면 행동은 칭찬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그 행동을 훨씬 자주 보이게 될 것이다. 반복적인 접촉과 협력, 협동 학습을 위한 조건. 집단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던 연구진은 소년들의 여름 캠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년들 사이에 어떤 아기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숙소인 오두막을 둘로 분리하기만 해도 두 집단 간의 우리 대 저들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고 두 집단에 각각 이름을 짓게 하자 경쟁의식은 더 격화됐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 간의 적개심을 어떻게 제거할지가 문제였다. 아무리 영화 관람이나 사교 모임 같은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도록 유도해도 결과는 끔찍하기만 했다. 연구진은 두 집단이 경쟁을 하면 둘 다 손해를 보고 협동을 하면 둘 다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마련했다. 두 집단이 함께 소풍을 갔는데 음식을 구하러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트럭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년들은 힘을 모아 트럭을 밀고 당겨 도로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협동 작업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성공을 거두자 두 집단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졌다. 오래지 않아 말싸움이 잦아들고 식당에서도 다른 집단 소년들과 섞어 앉기 시작했다. 이런 놀라운 방향 전환의 계기는 소년들이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지로 여기게 된 일이었다. 연구진이 두 집단에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를 부과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다 보니 마침내 경쟁 집단의 구성원들을 나를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이자 합리적인 동료, 또 그런 친구들의 친구들로 보게 된 것이다. 서로 협력해 성공을 일궈냈기에 그 성공을 함께한 동료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유지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협동 학습을 위한 전략. 나쁜 경찰관, 착한 경찰관 책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몇 가지 꼽을 수 있다. 먼저 나쁜 경찰관이 무거운 형량을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악의에 차서 광분하는 나쁜 경찰관과 비교하면 인지적 대조 원칙에 따라 착한 경찰관은 유난히 합리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돈으로 커피까지 대접하는 등 착한 경찰관이 거듭 용의자 편을 들어주면 상호성 원칙에 따라 용의자는 보답하려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착한 경찰관이 용의자 편이 돼주고 용의자 행복에 마음을 써주며 용의자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데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범죄를 자백한다. 조건화와 연상작용. 사람들은 불쾌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소식만 전했을 뿐 전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그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나쁜 소식을 소리내어 읽은 사람은 바로 그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사악한 동기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았다. 긍정적인 연상작용과 관련해서 설득의 달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설득의 달인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어떻게든 관련 지으려고 애를 쓴다. 자동차 광고에는 왜 매력적인 모델이 반드시 함께 등장할까? 광고주들이 모델의 긍정적인 특징인 아름다움 욕망의 대상이 자동차로 전이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매력적인 모델을 연상해 동일한 반응을 보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인다. 대중은 유명 연예인 자체를 열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연예인과 연결 지으려고 고액의 광고비나 후원금을 지불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히트곡을 틀어주기 전에 어김없이 방송국의 이름과 호출 부호를 삽입하는 것. 키포인트.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더 잘 들어준다. 설득의 달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매력과 호감도를 높일 만한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전반적인 호감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신체적 매력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신체적 매력은 일종의 후광 효과를 일으키며 재능이나 인품, 지성 등 다른 특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다른 사람이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데 더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한다. 호감과 승낙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유사성이다. 우리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의 부탁에는 자신도 모르게 승낙한다. 호감도를 높이는 세 번째 요인은 칭찬이다. 일반적으로 칭찬은 호감도를 증폭시켜 설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칭찬이면서도 유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칭찬이 있는데, 하나는 듣는 사람 뒤에서 하는 칭찬이고, 다른 하나는 듣는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칭찬이다. 파트 4 사회적 증거 원칙. 우리가 진리다. 몇 년 전 중국 베이징의 한 매니저는 연구자들과 더불어 비용은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몇몇 메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들은 음식값을 내리거나 값비싼 재료를 더하거나 노련한 요리사를 고용하건 비싼 비용으로 컨설턴트에게 의뢰해 그럴듯한 음식 설명을 메뉴에 더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더 많이 파는 방법이 없을까 알고 싶어 했다. 결국 이들은 메뉴에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전에도 본점의 특별 음식이나 오늘의 셰프 추천 음식과 같은 꼬리표를 이용하여 재미를 본 적은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은 꼬리표는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꼬리표를 붙인 음식의 판매가 1320% 증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음식들은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인기를 끌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윤리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런던의 한 펍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펍은 그 주에 가장 인기 있는 맥주가 흑맥주라고 적어놓은 갑판을 가게 안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흑맥주 판매는 당장 2배로 늘었다. 인기가 높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 인기가 왜 그리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설득 무기인 사회적 증거 원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 몇몇 나이트클럽 주인들은 내부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손님들은 문 밖에 길게 세워놓고는 인기 있는 나이트클럽이라는 눈에 띄는 사회적 증거를 만든다. 영업사원들은 구매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미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라고 배운다.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마치 손님이 낙인 팁인 것처럼 병에 미리 지폐를 몇 장 넣어두어 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95% 이상이 따라쟁이들. 영업 및 동기부여 컨설턴트는 영업 교육 중 이 원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표현한 바 있다. 주도자는 5%뿐이고 나머지 95%는 따라쟁이들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 말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몇 개의 보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증거 원칙을 이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초창기 연구에서 이들은 개를 두려워하는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한 남자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줬다. 그러자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나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무려 67%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이기구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옆에 어른이 없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개를 안고 놀았다. 한 달 후 아이들의 공포 수준을 다시 측정해본 결과 개선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와 놀고 싶어 했다. 아이들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개와 노는 다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이번에는 아이들이 개와 노는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줬다. 하지만 효과는 같았다. 특히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애완견과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자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증거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많을수록 더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하다. 설득하라. 그러면 너도 설득될 것이다. 사회적 증거의 최적화 조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 거기 파란 재킷 입은 남자분 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 한마디로 사람들은 망설이게 하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파란 재킷을 입은 남성에게 응급구조원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많은 수가 효과가 있는 이유. 실행 가능성. 많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행동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쇼핑몰 연구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이른 점심을 먹고 있는 포스터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른다. 이거 괜찮은데 쇼핑 계획을 조금 바꾸거나 일하는 시간을 재조정해서 점심을 일찍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유사성 또래 설득. 사회적 증거 원칙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할 때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이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이야말로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려준다.
많은 수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을 그 행동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또래를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또래 설득이라 부른다. 학업 성적이나 학교 적응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극복한 학생도 많다고 알려주자 그들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소비자들에게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구매했는지 알려주자 그 선글라스 구매가 증가했다. 모금원이 모금 대상과 비슷한 사람인 척하려고 저도 이 학교 학생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이 하는 모금 운동이니까 웬만하면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권유하자 모금액이 2배로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증거 원칙이 가진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해 보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참고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한다. 사회적 증거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방어 전략. 잠깐 멈춰 주변을 돌아보라. 첫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군중의 집단적 지식을 무한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그러나 군중은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 원칙에 반응해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키포인트. 사회적 증거 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구매 결정, 기부, 공포증 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강력한 모방 행동을 보인다. 뭔가 부탁할 때도 사회적 증거 원칙을 이용해 그 부탁을 승낙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주면 승낙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파트 5. 권위적 원칙. 유도된 존중. 맹목적 복종의 매력과 위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올바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배우며 성장한다. 어릴 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래나 이야기, 교훈 등을 통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메시지를 배우고 성인이 되면 법률 군대 정치 체계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접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내용보다 암시. 직함. 직함은 실제로 획득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사칭하기엔 가장 쉬운 권위의 상징이다. 보통 어떤 직함 하나를 얻으려면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런 노력 없이도 적당한 직함을 잘만 사칭하면 자동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텔레비전 광고 모델이나 사기꾼이 그런 경우다. 복장. 제복보다 상징성은 떨어지지만 서양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권위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 또 다른 복장이 있다. 바로 신사정장이다. 정장 역시 낯선 사람의 복종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장식. 반드시 제복이 아니더라도 장식적인 목적으로 잘 차려입은 의상은 일반적인 권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고급스러운 스타일과 값비싼 옷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 독자의 편지. 선생님의 책에서 권위를 다룬 장을 읽고 난 후 예전처럼 고객들에게 제 생각대로 충고하려 들지 않고 대신 그 주제의 전문가의 의견을 동원해서 충고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대체로 전국에 수백 개의 사무실을 가진 큰 증권회사인 우리 회사의 수석 경제학자의 의견이었죠. 그랬더니 이전보다 15에서 20%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두 번째, 전문가의 충고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한 명의 전문가보다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충고를 더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으고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한 명의 전문가를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보다 훨씬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법이다.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지금까지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권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들이 복종을 한다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중 첫 번째, 단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명령은 흔히 저항과 적개심을 낳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대학원에서는 관리자가 될 사람들에게 명령과 통제 대신 자발적인 협조를 촉진하는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전문지식. 여러 연구에서는 특별히 설득력 있는 권위, 즉 신뢰할 만한 권위를 구별한다. 이런 권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 바로 전문지식과 신뢰성이다. 전문지식의 설득력은 이미 설명했지만 몇 가지 증거를 더 살펴보자. 예를 들어 전문지식은 후광 효과를 낳는다. 여러 학위와 수료증으로 도배된 병원은 유능하다는 평가뿐 아니라 환자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관심도 많다는 평판을 받는다. 파트 6 희소성 원칙.
소수의 규칙. 무언가를 사랑하려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단히 성공적인 결혼 분쟁 해결 변호사이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샌디라는 친구가 있다. 예를 들어 휴가지 부동산의 상대방 소유분을 사기 위해 얼마나 돈을 내야 할지 등이다. 이런 싸움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문제가 커다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 든다. 샌디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문제에 대한 최종 제안을 한쪽 방에서 받은 다음 다른 방으로 건너가 이렇게 말하며 건네준다고 한다. 이 제안에 동의만 하시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곤 다음과 같이 말을 조금 바꿔보라고 했다. 타협이 되었어요. 이제 이 제안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한 주립대학교의 학생부 대부분은 학교 식당에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9일이 지나자 생각을 바꾸었다. 이전보다 학교 식당 음식을 맛있게 느끼게 만든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의견을 바꾸게 만든 사건은 음식의 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음식 맛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으니 말이다. 단지 두 번째 설문조사가 있던 날, 학생들에게 불이 나서 앞으로 2주간은 학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을 뿐이다. 그 결과란 특히 위험하고 불확실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얻기보다는 잃지 않으려는 선택에 훨씬 크게 동기화된다는 사실이다. 손실 회피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얻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잃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손실 회피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이 제시하는 전망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여러 국가의 기업, 군대, 프로 스포츠를 막론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나의 충고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타결됐어요 라는 말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협하지 않으면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반면에 이 제안에 동의하시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샌디의 기존 접근 방식은 동의를 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동심리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충고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족은 최선, 손실은 최악.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희소성 원칙에 취약하다. 야구 카드부터 골동품까지 수집 품목의 가치를 결정할 때 수집가들은 바로 이런 희소성 원칙을 확실히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희귀하거나 희귀해질수록 그 품목의 가치는 높아진다. 실제로 원하는 물건이 희귀해서 구하기 힘들 때 품질보다는 희소성이 그 물건의 가격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비록 가치가 같다 해도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멋진 데이트 상대를 얻었을 때보다는 그 상대를 잃는다고 상상했을 때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영국의 한 실험에서 주민들은 에너지 절약보다 관리비 손실 예방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기꺼이 전환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45% 더 많았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실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에게 유방암 자가 진단을 권유하는 팸플릿에는 자가 진단에서 얻는 것보다는 자가 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잃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했을 때 확실히 더 효과가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관리자들은 잠재 이익을 늘리는 것보다 잠재 손실을 줄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의 침해에 대한 심리적 반발. 우리는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대상보다는 입수하기 어려운 대상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검열의 작용과 반작용. 어떤 정보를 검열하고 금지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금지 전보다 해당 정보에 더욱 호감을 보이면서 열렬히 원한다. 희소성 원칙을 위한 최저의 조건.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더 큰 결핍을 느낀다. 역학관계는 국가뿐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된다. 부모가 특권이나 규칙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면 자녀들에게 부지중의 자유를 부여했다. 다시 빼앗는 효과가 나타나 반발을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 부모가 어느 때는 간식으로 과자나 사탕 등을 허락하고 또 어느 때는 금지하면 자녀들은 자유롭게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면 다시 간식을 금지하기 어려워지는데 자녀가 이미 부여받은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반발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과자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원래 없었던 것보다는 있다가 없어진 것을 더욱 갈망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일관성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대체로 더 반항적인 자녀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희소성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방어 전략. 우리는 희소한 대상을 사용하는 데서가 아니라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희소성의 압력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그 대상에서 원하는 것이 소유 가치인지 사용 가치인지 자문해야 한다. 키포인트. 희소성 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입수하기 힘든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희소성 원칙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한정 판매와 마감 시간 전략이다. 설득의 달인들은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려 든다. 이러한 설득 전략은 손실 회피 경향과 관련이 있다. 손실 회피 경향이란 사람들이 같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얻는 것보다는 잃는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희소성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 효과를 발휘할 확률이 가장 높다. 첫째, 기본에 풍부하던 어떤 대상이 갑자기 희소해지면 가치가 급격히 높아진다. 처음부터 수량이 한정적이던 대상보다 최근에 희소해진 대상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둘째, 희소한 자원의 가장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놓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파트 7. 일관성 원칙. 한 번의 결정이 가져온 자동화 반응. 일관성의 열쇠는 입장 정립. 문서 작성의 마법. 온라인 사이트는 고객들이 손수 가입하여 등록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용자 중 86%는 가입 형식이 너무 길고 문항이 꼬치꼬치 묻는 느낌이 들어 등록을 중도해서 그만둔다고 한다. 그들은 첫 페이지에서 답해야 하는 항목의 수를 줄였다. 이용자들에게 시작하는 자마다 끝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디자인 컨설턴트 디에고 포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페이지에 더 많은 항목에 답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관성 원칙 때문에라도 이용자들은 계속 문항에 답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옳았다고 입증되고 있다. 첫 페이지에서 문항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등록 완료율은 50% 향상되었다. 관대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칭찬을 들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주부들은 일주일 후 다발성 경화증 협회 모금원들이 방문하자 다른 지역 주부들보다 더 많이 기부했다는 연구도 있다. 누군가 자신을 관대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영리한 정치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식을 상대에게 꼬리표를 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사타트는 국제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대국이 얼마나 협조적이고 공평한 국가인지 익히 알고 있다고 협상 상대를 지켜세웠다. 이런 식의 칭찬으로 그는 상대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협상 상대의 정체성을 자신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협상의 대가인 헨리 키신저는 사다트가 협상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협상 상대에게 유지해야 할 평판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이끌어낸 덕분이라고 말한다. 많은 설득 전문가들이 입장 정립과 관련한 문서 작성의 위력을 알고 있다. 경이적인 성공을 이룬 아메이 사회는 영업사원들에게서 최고의 실적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개인별 판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업 시작 전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정해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목표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고 달려갈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뭔가를 적어두면 마력이 발휘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 다시 적어두십시오. 거기서 시작해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독자의 편지. 식당 주인은 예약 담당자에게 예약을 받을 때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미리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서 잠시 기다리며 답변을 들으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러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예약 손님 비율이 30%에서 10%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낮은 공 던지기 전략. 어떤 낮은 공 전략이든 기본적인 전개 과정은 같다. 먼저 고객의 긍정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만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고객이 결정을 내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처음 제시한 유리한 조건을 슬그머니 철회한다. 그러면 도무지 고객이 거래를 수락할 것 같지 않은 불리한 조건만 남는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 물론 모든 고객이 넘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많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주요 판매 전략으로 이용할 만큼의 효과는 발휘된다. 영업사원들은 고객이 일단 거래 과정에 발을 담그면 스스로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정당화를 통해 고객들이 자기 결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지대를 구축하면 영업사원이 처음에 제공한 원래의 지지대가 사라져도 신뢰체계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다.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기분이 좋아진 고객은 사라진 지지대를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 지지대가 없었다면 다른 추가적인 지지대들은 당연히 없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 파트 8. 연대감 원칙. 우리는 고유된 나이다. 우리라는 관계. 연대감과 인간관계. 하품을 따라하는 강아지. 전염성 하품이란 옆 사람이 하품을 할 때 자신도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 전염성 하품의 빈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품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친밀감의 정도에 비례한다.
연대감이 인간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염성 하품은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 일어나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 큰 화합을 위한 연대감. 더 큰 우리를 위한 행동. 가족이 되는 방법. 가정에는 친척이 아닌 아이들이라도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사는 것이다. 친척이 아닌 성인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살게 되면 흔히 이모 혹은 삼촌이라고 부르게 된다. 친척이 아닌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가 된다. 또한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족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의 칭찬이 상당한 호감을 자극한다는 연구에 입각하여 기계가 하는 칭찬에 대해 연구하는 이들은 기계의 칭찬 역시 동일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꼼꼼한 작업이 인상적이군요 또는 좋은 생각입니다. 와 같이 자주 칭찬을 하도록 프로그램에 칭찬을 해야 하며 심지어 칭찬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거짓 칭찬이나 불순한 동기가 있는 칭찬에도 잘 속아 넘어간다는 연구는 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한 과학 모임에서 의장으로 선출되고 난 후 주 하원의원이 보낸 나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칭찬하는 쪽지를 받았다. 그 쪽지가 자신의 선거를 위한 아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녀에 대해 호감을 느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진짜 칭찬과 거짓 칭찬 모두를 믿지만 주변 사람들은 거짓 칭찬을 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그 아첨꾼에서 숨은 속셈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칭찬을 알아보고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나만 칭찬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 그 이유는 하나, 칭찬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식이라도 좋은 소식과는 연관되고 싶어하고 나쁜 소식과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으로 설득의 심리학 책 리뷰를 마칩니다. 먼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책을 만나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 맑은 공명이었습니다.